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2분 동안 질문 20개를 받았습니다. 자주 만나니까 좋죠.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오늘은 질문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사과란 표현을 썼습니다. 적절하게 끊지 못해 아쉬웠다던 석 달 전 대담 때보다 자세를 더 낮췄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궁금해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실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어쨌든 용기 있게 소통에 나서신 것에 대해서는 진짜 액면가 그대로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그래도 뭐 7, 80점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대통령께서 답변을 하시려고 했지만은 너무 어려운 난제가 많아가지고 속 시원한 답변을 못 하신다 정도였지 위기의식은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국정기조 쇄신을 바랬던 우리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열린 기자회견. 강적들이 보기에는 국민들이 갖고 있던 궁금증 해소해줬다고 보시나요?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은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과연 전향적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실망스러운 답변이었어요. 해병대원 특검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이고 검찰에서 2차 보완 수사를 거칠 거라며 누구를 봐주거나 뒤집어 씌우는 봐주기 의혹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예상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특검 요구는 정치 공세일 것이다. 그리고 수사 외압은 악의적 프레임이다. 이렇게 예상을 다 했었는데 그대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죽음을 악용한 나쁜 정치라는 기존 발언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기대나 갈증을 풀어주지는 못한 거죠. 해병대원 특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라도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진일보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아예 특검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졌잖아요. 근데 뭐 내심은 어떠실지 몰라도 일단 그렇게 읽혀졌는데 국민들에게 그러한 부분에서 진일보해서 사실 특검 받을 수 있지만 다만 이제 수사 끝나고 받겠다 이런 취지로 읽혀지기 때문에 저는 뭐 진일보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보내놨습니다. 그럼 국가를 위한 의무를 한 다음에 무사히 몸 건강하게 돌아오는 걸 바라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사건 때문에 대민 지원이고 이게 정말 생존자 구조 작업을 하다 그랬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실종자 수색 작업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무리하게 넣은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치적 판단을 좀 내려야 되거든요.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데 일단 국민들이 볼 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해병대원, 그다음 김건희 건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 하나는 대통령 자신이 연루가 돼 있고요. 두 번은 영부인이 연루돼 있거든요. 근데 이 정권이 출범하게 된 정치적 자산이 뭐였습니까?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했다라는 건데 그 정적 자산 자체를 갖다 공격하는 이런 부분이고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적인 얘기를 해도 들리질 않아요. 일단 이 문제부터
이 문제부터 감정적으로 해소를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진전된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서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발언을 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특검을 거부한 거죠. 도의친이 하는 이런 그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뭐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뭐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사 여러분들 보도 본 대로 사실상 쌍특검 거부하신 거죠. 이게 사실은 진상 규명하겠다는 것보다는 포털라인에 세워놓고 마구 망신을 주겠다라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수사하다 뭐 딴 게 나오면 다 수사할 수 있게끔, 이게 완전히 이건 탈탈탈탈 터는 법이고, 사실 법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법이거든요. 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런 독소 조항들은 제거하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딱 안 된다라고 딱 잘라버리시니까 좀 실망하는 거죠. 국민들도 알고 있거든.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다만 근데 거기서 얼마만큼 전향적인, 대통령이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묘수를 찾아내는가. 쉽게 말하면 자기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답답함들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묘책을 제공하는가. 그런 기대감을 갖고 기자회견을 봤는데 결과는 뭡니까? 그냥 원래 예상했던 대로 그냥 가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 특검법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김 여사 특검법은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거든요. 굉장히 단조로운 사건들입니다. 법리적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해병대 특검법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고 의구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특검법이 좀 국회로 넘어가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정면 돌파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정말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의 불리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돌파하겠다. 예. 저는 그런 것이 맞는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거 만약에 당론으로 부결, 퇴장, 투표 거부 이런 게 결정이 돼도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 던지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결국은 헌법기관으로 각자의 소신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론에 어긋나는 투표를 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용산 대통령실에 눈치만 본다고 생각합니까? 2016년 탄핵할 때도요. 야사당 합쳐서 170석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탄핵 의결을 했을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어요. 지금 제적 의원 295명인데 범야권에서 180명. 그러면 한 18명만 이탈해도 특검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을 완전히 다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임기가 끝나는 58명의 의원들 이달 안에 특검법을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떤 결정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국회 임기가 바뀌어도 44명의 초선 당선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병대 특검법은 현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너무 그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인식해서는 곤란하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일부 정치 공세인 것은 사실 아닙니까? 뭐 최근에 이제 그래서 삼김 여사 특검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근데 특검 만능론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뭐 우리가 한 발자국이라도 나갈 수 있겠느냐. 지금 뭐 검찰총장이 그 사건 뭐 수사를 철저히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보죠.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해병대원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였는데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내가 기자시잖아요. 네. 어떻게 질문하셨겠습니까? 일단 김건희 여사 그 특검 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걸 물어봐야죠. 여사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고 계시냐, 국민들에게 전해줄 수 없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기자들 질문이 좀 질문하는 방식이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냥 짧게 얘기하면 됩니다. 최상병 때 경로하셨나요? 라든지 그런 말 하신 적이 있나요? 예컨대 이런 일로 자르면 누가 사단장할 수 있어? 이런 말 하신 적이 있나요? 라든지 구체적으로 예스, 노로 대답할 수 있게 딱 해야 되는데 질문이 두리뭉실하니까 대통령 대답도 두리뭉실하고 대통령한테 의견을 물어봐요. 근데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이걸 물어보면 되는데 대부분 좀 흐지부지 되거나 또 대통령으로 하여금 사실 변명을 할 수 있게끔 그 기회를 주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날카롭게 쪼지 못했던 것 같고. 그나마 진전이 있었던 것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사실은 거부할 거라고 다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거부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일단은 지켜보자. 하지만 거기서 문제가 생길 경우 내가 나서 특검하겠다는 정도가 조금 진전된 그 부분이고 사실은 받아도 되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건 뭐 발악 수준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약간의 기대를 했는데 송곳 같은 질문이 막 쏟아질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죠. 저는 이제 미국에서 특파원을 할 때나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지금도 회자가 되는 기자회견은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날 때 그 즈음에 기자회견하고요. 클린턴이 르인스키 스캔들을 했을 때 그때 기자회견입니다. 가령 닉슨 경우에는 언제 그만둘 겁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르인스키 스캔들 때에는 르인스키를 집무실에 데려와서 섹스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크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팩트를 짧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추가 질문을 1회 이상 허용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했던 그 기자가 미진하다면 다시 그렇죠. 한 번 더. 미진하다면 한 번 이상. 어떤 경우에는 한 기자가 3번, 4번, 5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기자들은 선출직에 못지않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가령 최상병을 묻는다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두리뭉실 넘어가면은 다시 물어봐가지고 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기자회견은 정말로 오래간만에 열린 것 치고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전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오해가 있었고 지금은 다 해소됐다.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또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적들 번역기를 한번 돌려볼까요? 어떤 뜻일까요?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고 그런데 그 갈등 지금 해소된 상태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요. 다만 그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했다는 거는 현실 정치인으로 인정을 했다는 의미고 그런데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조금 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 대학 들어가면 공부 잘할 것이다. 너 취직해서 직장 가면 일 잘할 것이다 라는 수준의 덕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당대표 이 선거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조금 복선이 깔려 있는 멘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당대표가 되면 정치인으로서 잘 길을 걸어가는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 그런 덕담으로 들리지 않는데요. 저는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길을 잘 걸어갈
끝까지 지켜보겠다 그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아, 근데 저거 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사실은. 저는 좀 빈말이라고 보거든요.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마지막 질문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오찬이 불발된 이후에 연락한 적이 있나? 아니 저와 뭐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뭐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또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뭐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서로 만날 의지는 있는 걸까요? 없는 걸로 보이네요. 저 말로서는. 네. 20년 넘게 맺어온 인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여지는 일단 지금까지는 그 이후에 서로 연락한 적이 없다는 거고 앞으로도 그냥 지켜보겠다 뭐 이런 거리를 두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무슨 문제는 얘기냐? 내가 불렀는데 안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삐쳤다. 내가 그렇죠. 좀 시간 두고 기다리겠다. 이 얘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감정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에 대해서 섭섭한 게 많아요. 그런 시간이 좀 해소할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정치를 계속 할 거잖아요. 적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를 계속 할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의 대화, 소통에 대해서, 화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뭐 언젠간 만나야 되고 그 언제가 되게 중요한 게 정치잖아요. 언젠간 만나겠지. 만날 수밖에 없을 텐데 예. 물론 두 분이 다 빚은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1, 2차 윤한 갈등에서 대통령실 쪽에서 흘러나오는 대통령의 멘트는 굉장히 험악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대통령도 별로 그렇게 금방 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한 위원장도 보니까 금명간에 금방 만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이제 전당대회 날짜 결정되고 그러면 또 지금 상황이 좀 바뀌겠죠. 또 관계 설정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친구. 그러니까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멀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깥으로 나간다는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멀어지는 것 갖다가 또 허용을 해야 되거든요. 당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칭병불출.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대통령이 부르는데 안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분들은 다 만나고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물론 품어야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님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냈을 수도 있겠고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한편으로는 양극단이 있어요. 예컨대 윤과 완전히 한통속돼가지고 친윤처럼 친윤을 행사하는 사람들. 저쪽 한 극단에는 완전히 척을 지냈건데 이준석이나 또는 거의 비슷한 게 유승민 이런 쪽이거든요. 그 안쪽에 많은 스펙트럼 중에서 어느 정도의 그 위치를 택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한동훈이. 아휴, 참 어렵네요. 모두 하나하나가 다 어렵네. 제가 답변을 못하겠네.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정말 답변을 못하겠네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